이번에 같이 얘기를 나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리 말씀드린 교재를 가지고 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거를 하나씩 읽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뭐 책에 내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풀이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책에 쓰지 못했던 내용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배움의 공자와 운동의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으로 4주에 걸쳐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곤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고민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좀 현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무림을 던지고 그 무림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델로 삼는 두 사람이 동양에서는 공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실존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단 큰 전제는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이게 왜 공부하러 오셨어요?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별로 재미없습니다. 왜? 아마 제가 느꼈던 지금도 느끼고 있는 고민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좀 우리가 먹을 거는 풍부하게 먹고 살고 있지만은 무언가 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 뭐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길을 찾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끔 가다가 산을 좋아하시는 분 산에 가다가 길을 잃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위험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생각보다도 해가 일찍 떨어지고. 그럼 길을 잃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은 내가 그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새로운 길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확실하게 알지 하면서 다시 내가 아는 곳으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마치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지 한번 봐야죠. 그럼 한번 보죠. 현재 우리가 처한 조건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죠? 100년도 안 돼요. 일제강점기 이식이 됐죠. 그러면 그 제도는 어디서부터 들어왔죠? 물론 지금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소위 우리가 유럽 근대라고 하는 것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입었던 옷인가요? 아니죠. 현재 정치 제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소위 민주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제도. 얼마 전에 우리 총선도 선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교육, 정치 전반적인 것에 거쳐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럽의 우리가 보통 근대라고 불리는 어떤 시기면 시기, 제도면 제도, 문화면 문화를 우리가 이식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야 일로 가야 돼 한 게 아니에요. 네? 강제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일제 군국주의라고 하는 걔네들이 받아들였던 그 제도들을 이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식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이 심었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이 제도들이 애초에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작을 알기 위해서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최소한 근대가 무엇인지, 근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는 어디서부터 이어질까요?
혹시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마 들으면 다 봤을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교과서에는 이거를 문의의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실제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 불어예요, 불어. 하너상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르상. 스펠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르상. 그 뭐야? 소너상 하면은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씨앗이 된 것이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탈리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왜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출발했을까요? 이전의 시기가 뭐였죠? 우리는 보통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르네상스인들은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을까요? 이 르네상스인들이 중세를 암흑의 시기라고 규정을 해요. 실제 암흑의 시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르네상스인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죠? 이 중세가 아닌 새롭게. 하지만 그 새로움은 완전한 새로움이 아니에요. 바로 고대 히랍이라고 하는 그 문명을 다시 되살리자는 문제입니다. 이게 유럽 근대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과정들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있는 조건 속에서는 이 고대 히랍의 어떤 문명이 있어가지고 한 일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럼 두 번째,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예를 들면 이런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한 그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무슨 어떤 원피스를 입고 등원을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왜 논란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 원피스를 입고 나온 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일단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가치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에게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오랫동안에 전통적으로 봤던 어떤 나한테 주어진 뭐라 그럴까요? 유전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왜곡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대학교 들어가면은 너 몇 년생이냐 물어보고 형동생이라는 걸 서열을 정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아주 단편적이고 단순한 얘기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 보이는 형식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전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아니지만 공부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아주 쉽게 버리려고 하는 과거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무엇이든지 이거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거야. 우리 이거는 허례허식 같은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찬찬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문화인데 이 달라진 사회 속에서는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량을 해야 될 것인가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개량할 것인지는 둘째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를 유, 불, 도,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부정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 불교 신자, 난 기독교인데? 나는 도교가 뭔지도 몰라. 나는 공자 싫어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지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지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조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오랫동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겪어왔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우리가 지금 거부하려고 하든 받아들이려고 하든 있는 전통적인 문화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거에 우리 100여 년 전에
강제적으로 이 사회 이식된 이런 유럽 근대 나라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러한 이렇게 얽혀있는 이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건설할 것인가, 이전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것들이 형성되었는가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의 일단이 바로 공자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인물을 이들의 언행을 기록한 고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공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공자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명한 뭐 서양의 철학자 뭐였을까?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자는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이런 고전이나 이런 걸 읽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안다고 느꼈던 것이 실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공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479년에 사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정확할 것 같아요. 대충 우리가 뭐 찾아보면은 이 공자나 이 시대의 인물들을 봤을 때 생물 연도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공자는 워낙에 좀 중국의 전통, 동아시아 전통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름 꽤 오래 사셨죠? 70 이상 사신 것 같아요. 70 정도. 네. 자, 근데 일단 공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거는 따로 살펴보시고 공자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춘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공자가 살았던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전후에 했던 여러 가지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후대의 학자들이 나눴던 이 시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771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약 500여 년 동안의 기간을 춘추 전국 시대라고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르네상스 얘기했고, 르네상스인들이 자기 이전 시대를 뭐라고 본다 그랬죠? 중세. 그럼 그 중세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세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 자기가 살았던 게 현재예요. 그렇죠. 그럼 중세 이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고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고대인들은 자기들을 고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이 이름이 지었을까? 그 책에 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보통 춘추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봄과 가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춘, 하, 추, 동, 그렇죠?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들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에 대해서 나이를 여쭤볼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물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월을 얘기하는 건데, 꼭 그런 사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공자가 자신이 죽기 전까지 노나라에, 동주시대부터 해가지고 노나라의 역사를 저주를 한 게 있어요. 편찬을 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좌시춘수 뭐 이런 거. 실제 육아에 있어가지고 오경, 13경,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춘추입니다. 역사서로서. 공자가 편찬했다고 얘기하는 춘추의 그 기간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후대 사람들 그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은 무엇이냐면, 이게 싸움 전자죠. 이게 사전적으로도 전국 시대가 맞아요. 실제 이 시대는 엄청나게 전투가 많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는데,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향이라는 사람이 그 시기에 어떤 그 각각의 언행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행정이나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편찬한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향이라는 사람이 전국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요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이름을 지었자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동서고금의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큰 변화를 겪었던 시기들이 몇 번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당대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것들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변화를 항상 느끼긴 하지만 정말로 당대인들이든 후대인들이든지 간에 엄청난 변화라고 느꼈던 시대. 서양에서는 첫 번째가 유럽의 근대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지금 이 유럽의 근대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현재 유럽의 근대가 아직까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정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에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그리고 서양에 있어서 그 이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나중에 공작 이후에 살펴볼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기인 고대 히락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양에 있어서는 일단 가장 그 급변의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한반도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의 역사도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시기는 다 격변의 시기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체를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춘추 전국시대의 그 급변하는 시기가 전체 그 동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사상, 문화,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기. 저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를 평가할지 모르겠죠. 저는 뭐 아마 지금 우리는 그 한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격변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춘추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7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 이 시기가 이 주나라가 우리가 보통 주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배했던 시기예요. 혹시 그 중국의 그 고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삼황오제 들어보셨나요? 마치 우리가 그 단군 이 당군이 우리가 어떻게 당군의 자손인데 당군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죠? 환웅하고 잉여하고 만나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 실제 곰이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신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가 겹쳐있는 시기, 그게 삼황오제라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이 하나라까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라도 그런 그 신화적인 나라 시대였다고 했었는데 한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어떤 고고학이라든가 인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을 하면서 하나라까지는 상당히 역사시대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라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탄생을 하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보통 이제 주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왕이 폭군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랑, 걸주가 폭군의 대명사인데 이 주를 멸하고 나서 이제 문왕과 무왕이 주나라를 만들게 되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주나라는 공자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향으로 얘기할 정도로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주나라가 이 처음에 도읍을 어디에 만드냐면은 호경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어요. 중국 제가 그림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산도 땅도 있고 중국이라고 치죠. 중원이 있으면은 이 서쪽에 이제 호경이라는 곳에 도읍이 있었어요. 근데 기원전 771년에 이 호경에서 동쪽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지금 낙양이라고 하는데 낙읍으로 옮깁니다. 만약에 이것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그러한 천도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망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에 잠깐 거기 일화를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시기에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시대의 왕. 요 시기의 왕이. 유는 이게 암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 조선 시대에 왕의 족보를 다 외우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근데 그게 누가 만든 걸까요? 먼저 만든 걸까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임금을 부를 수가 없어요. 임금은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임금 뭐라 그러죠? 과인이, 지인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하, 폐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죽고 나서는 지금 현재의 왕과 다른 죽은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시호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이 평생 동안의 어떤 업적과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시호를 내리죠. 저도 이제 보면은 우리는 보통 뭐 태조, 세조 이렇게 알고 있죠. 공식적인 명칭이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왜 이 유왕이 살아있을 때 유왕이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 유왕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아무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포사라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후처를 드립니다. 당연히 이쁘겠죠. 젊고 이쁘겠죠. 본처보다는. 그래가지고 얘를 얘라고 하면 이분을 이제 원래 본 왕후를 폐위시키고 흔한 역사잖아요. 이 포사를 이제 왕후로 앉히고 원래 이 태자를 폐위시키고 이 포사의 어린 누나를 이제 태자로 이제 공립을 하고 있었죠.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포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웃지를 않아요. 물론 왜 웃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역사서를 읽으면 나오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기니까 뭐 생략하고 포사가 웃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웃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유왕은 웃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 포사를 웃길 것인가가 이제 유왕의 가장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녀들이 실수로 옷감을 가지고 뭘 하다가 옷감이 찍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포사가 그걸 보고 나서 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기단을 가져가. 다 찢어라. 하하하. 꼭, 전국에 있는 모든 기단을 가져가. 찢어라.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포사도 이제 더 이상 비단을 찢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과거에는 봉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아마 조선시대에도 이 봉화라는 것은 중요한 통신 수단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전화라든가 인터넷 이런 게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가든 말이 가든 이렇게 해야지 통신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봉화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봉우리마다 봉화대를 설치를 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중요한 신호를. 가장 중요한 신호가 뭐냐면 외적의 침입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게 거짓 봉화를 올린 겁니다. 이 수도에 외적이 침입했다는 거짓 봉화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제후국들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다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더니 뻥이요 한 거예요.
그 성 위에서 딱 보니까는 군사들이 달려와가지고 적은 어디 갔지? 막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사가 깔깔대기 시작. 그러니 유왕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몇 번을 하고 나서 진짜로 이 서쪽에서 이민족이 침입을 해요. 그때 봉화를 올렸을 때 다른 제국들은 다녀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실제 수도까지 이민족이 난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약탈과 강간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결과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왕은 폐위되고 이제 평왕이 득위를 하게 되는데 그가 더 이상 이 호경에서는 버틸 수 없어가지고 도망간 거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 호경을 수도로 했던 시기를 우리는 서주시대라고 하고요. 요 도읍을 옮겼던 이 시기, 춘추시대의 시작이 되는 이 시기를 동주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춘추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나누는 사건들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설이 무엇이냐면, 이제 만약에 춘추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나라의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다른 제후국들이 자기들이 내가 왕이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 견제를 하니까. 하지만 이 주나라 이 세고 오야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쓰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봉건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이 질서가 조폭들의 질서가 비슷해요. 요때를 제가 봉건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봉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조선시대는 봉건시대일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봉건적이다. 봉건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관습을 답습한다는 식으로 봉건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조선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선은 절대 봉건시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왜 우리가 그 조선을 봉건시대처럼 생각하냐면은 유럽의 근대 이전의 시기가 봉건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관이라고 하나요? 마르크스 역사관, 유물사관도 그런 영향이 있고 헤겔의 영향이긴 한데 그런 발전사관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현재 근대 이전의 어떤 그 시대를 봉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은 강력한 중앙 집권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어디를 비교해봐도 관료제 사회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봉건시대는 뭐냐면은 조폭들하고 비슷해요. 이 중국이 워낙에 땅덩이 넓다 보니까 주나라는 요만큼만 다스리는 거 자기 직할질이 요만큼이에요. 나와바리. 맞습니다. 자기 나와바리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마찬가지 이거야. 오야국은 두목은 서울 딱 차지하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서울을 차지하는데 같이 공을 세웠던 애들한테 어떻게 하죠? 야, 너는 광주 먹어. 너는 저기 뭐 부산 먹어. 알아서 해. 근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데 일본의 야쿠자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광주, 부산에서 다시 다 오는 겁니다. 와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광주 조폭하고 부산 조폭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서울의 오야붕이 중재를 합니다. 너 함부로 부르지 마.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광주의 조폭이나 부산의 조폭이 서울의 이 두목의 말을 언제 들을까요? 힘이 있을 때. 근데 서울의 오야붕이 누구한테 완전히 뒤지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럼 나머지 조폭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다 오야붕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춘추시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봉건시대는 어떠냐면 주나라가 요만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만큼 나와바리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통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나와 같이 주나라를 건설을 했던 나의 친인척들 내게 땅을 나눠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공이라는 양반이죠. 그 사람한테 노나라를 떼어줘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친인척은 아니지만은 주나라를 건설할 때 상당히 큰 몸을 세웠던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뭐죠? 훈구 대신이라고 하죠. 또는 개국공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땅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강태공. 이 사람한테 이제 제나라를 떼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중나라 이전에 하나라, 은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옛 귀족들, 왕족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한테도 땅을 떼어줍니다. 기나라, 송나라가 그런 나라들. 그래서 요 춘추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분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백 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나라들은 우리가 한 10여 개 정도 기억하나요? 좀 더 하면 한 100여 개 정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백 개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분봉 시대예요. 거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춘추시대가 되니까 이 서울의 오야붕이 힘이 떨어졌어요. 춘추시대는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 내가 권력을 잡을까, 내가 왕이 될 것인가, 1인자가 될 것인가를 노리고 있는 시기였지만 아무도 함부로 서울의 오야붕을 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전국의 세력들의 공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배를 하면서도 주나라 형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죠. 나는 이 형님의 뜻을 받들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춘추시대에 5나라들이 5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를 우리가 불러서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춘추. 그 중에 첫 번째가 제나라 황공이고요. 그 다음이 진나라 문공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약간의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서열이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많은 다수가 얘기하는 게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령, 그 다음에 월나라 부천. 함령은 부천가요? 함령.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패자를 진나라 문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진나라는 나중에 이 중국을 통일하는 그 진나라가 아니라 이 진나라입니다. 한자가 이 진나라인데 기원전 403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춘추 시대에는 제후국들의 제후들이 어떻게 내가 넘버원이 될 것인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제후만 노릴까요? 제후 밑에 있는 대부들도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먹을 것인가 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나라에는 유력한 6개의 성씨가 있었어요. 6개의 성씨가. 그 중에서 1강, 3중, 2약이에요. 6개 성씨가. 근데 이 1강이 이 지씨입니다. 지씨. 3중이 한, 위, 조씨예요. 2약은 동시도 있고 됐고. 그래서 이 지씨가 야심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지가 이 진나라를 다 먹으려고 한 거예요.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위, 조씨를 막 압박을 하는 와중에서 결과적으로 이 한, 위, 조 셋이 연합을 해서 지씨강을 멸종을 시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사기라든가 열국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3등분이 돼요. 이게 춘추 시대는 최소한 봉건 질서가 유지되는 시기였어요. 명분적으로는. 이제는 대부가 하극상을 그려서 대부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나눠가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씨조선을 그 서울 훈구 대신들이 야 우리끼리 해먹자 해가지고 이씨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나눠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징적인 사건. 이때부터는 우리 전국시대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전국시대 혼란을 진나라, 이 진나라가 진시황이라고 하죠. 통일을 하죠. BC 221년. 이 시기를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제가 볼 때 한 500여 년 됐는데 이 이후에 한 2000년의 역사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 시기를.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은 10분한테 소개시키면은 한 분도 잘 안 읽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서양의 어떤 역사의 가장 그 고전이라고 하면은 그 히스토리, 그리고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투키디데스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그 사마천의 사기.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맛을 들이기 전까지는 쉽게 읽지는 않아요. 요거 제일 좋은 책이지만, 그래서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열국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소설 형식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읽을 때는 한 두 출판사에서 나왔었거든요. 열국시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전에 완간이 된 것 같은데 춘추 전국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영국 선생이 쓴 책인데요. 이거는 소설 형식은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뭐 유명한 책이고, 이걸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시는 분 누구죠? 고위험 화백에 열국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 열국시. 이것도 뭐 그래도 볼만해요. 재밌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했고요. 자, 이때 공자는 이 춘추 전국 춘추시대의 말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79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403년이 되는 시기랍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요번에 그 사주가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맹자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 맹자와 플라톤을 살펴볼 예정인데, 맹자와 공자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뉘앙스의 차이를 요 시대로서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춘추 때 말기에 사람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한 가지 좀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철기가 도입이 됩니다. 우리 뭐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배웠잖아요. 재미없었죠? 정말 재미없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기가 왜 중요한가? 그 이전에 신석기 문명이 왜 중요한가? 신석기 문명은 뭐냐면 농경의 문명이에요. 농경. 이제야 서양에서부터 이 신석기 문명을 농업혁명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산업혁명, 정치혁명, 프랑스혁명,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이딴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류의 근본적으로 삶을 바꾼 것이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철기의 도입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까요? 철기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의 도입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별거 아닌데? 마찬가지로 철기는 신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이런 정보밖에 모릅니다. 실제 안 지어봤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 때 농원 가서 거의 씨 뿌리고 몇 번 해봤지만 실제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갈수록 수확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기 이전에는 나무나 천동기는 깊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철은 강한 힘을 버팁니다. 그러면 나무와 천동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소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는 소와 말의 힘을 가지고 힘의 단위를 쟀어요. 혹시 물리 시간에 힘의 단위를 잴 때 뭐라고 쟀죠? 주울 이런 거 말고
마력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말의 힘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소와 말의 힘이 단위가 될 정도로 가축이 농사에 교육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황무지도 개간이 가능해요. 그럼 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제는 노동력만 있으면은 땅은 무한하게 있는 겁니다. 거의. 그럼 이 시기에는 각 제후들이, 힘 있는 놈들이 어떻게 할까요? 땅땅하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철기의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돼서 몇십억의 재산을 벌게 됐으면 우리 집안이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죠? 이전에는 그냥 대충 먹고 살 때는 화목한 집안이 수십억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유산을 많이 받을 것인가 싸우죠? 이때는 그것과 뭐 똑같진 않지만은 이 잉여 재산을 가지고 내가 또 얼마큼 더 많은 땅을 가질까? 얼마큼 더 많은 재산을 내가 모을까? 이거 혈안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생산력이 발달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건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시사예요. 춘추 전국시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봤을 때 부의 직접과 성장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기가 많지 않아요. 그게 언제였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일단 신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철기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도구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우리는 철기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이 철기에 의한 생산력에 증리 지배를 당했어요. 인간들이. 마귀의 마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막대한 부가 우리는 축적이 될 겁니다. 누가 가질 거예요? 이 춘추 전국시대처럼 소수의 자본가라든가 권력자, 이 사람들이 가지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인가? 이건 이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어쨌든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이 부의 직접이 더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때 당시에 공자를 비롯한 공자 이후에 많은 사상가들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현재 이 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원인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 시대에 싹튼 사상을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이 사상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원인 분석, 어떤 방법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혼란상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자백과 전체를 살펴보기 이전에 공자를 먼저 한번 보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자를 유가의 어떤 그 기원으로 봐요.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자는 유가의 기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자백가들의 사상적인 씨앗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뿐만이 아니라 도가, 법가, 이런 묵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뿐만이 아니고 다른 헬레니즘 사상의 어떤 씨앗이 된 거죠. 어쨌든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